자, 114회 전산세무이급 114회 이론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자, 1번부터 같이 볼게요.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정 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 즉 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을 평가하는데 회계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죠? 이런 유동성이나 재무적 탄력성, 그렇죠? 수익성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맞죠? 그럼 종업원의 실적을 측정해서 근무 태도를 평가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4번이 답이었었고요. 자, 2번입니다.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에 후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이렇게 돼 있네요. 후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단가 결정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입선출법이 있었고 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그리고 평균법도 있었죠. 후입선출법, 평균법. 평균법은 우리가 이제 총평균법하고 그때그때마다 단가 평균 내는 이동평균법 이렇게 또 구분해 볼 수가 있었죠. 예,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지금 바르지 않은 건데요. 후입선출법은 실제 물량과 원가 흐름이 대체로 일치하나 한다. 이게 맞는가요? 자,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린 거니까 실제는 먼저 구입한 걸 먼저 파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답은 벌써 1번인데. 자, 2, 3, 4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기말 재고가 가장 오래전에 매입한 상품의 단가로 계상된다. 자, 후입선출법은 먼저 했던 게 먼저 아니,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린 거니까, 가장 최근 게 먼저 팔린 거니까, 남아있는 재고는 가장 처음에, 예전에 구입한 게 남아있는 게 맞죠? 그렇죠?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하에서 이익이 적게 기록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한 개를 100원에 샀고, 똑같은 거를 2월 달에 200원에 구입을 했다. 그러면 3월 달에 이걸 하나 팔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있던 이 200원짜리가 팔려 나가니까 이 과거의 이 낮은 단가가 기말재고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매출원가 비용은 커지니까 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과소하게 계상될 수밖에 없죠. 자,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기말재고가 과소 계상된다. 그렇죠? 이 기말재고가 최근 게 200원이 팔려 나갔으니까 남아있는 건 낮은 금액이 남아있게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자,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거래 형태별 수익 인식 시점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배당금 수익은 배당 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배당을 주는 회사가 그 결의를 하게 되면 배당을 받는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거라 그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배당금 수취한 날이 아니라 지금 이거 틀렸어요. 자, 또 상품권 판매는 상품권 발행한 게 아니라 상품권을 발행하고 나중에 고객이 물건을 가져가면서 상품권을 우리가 회수를 하면 그때 이제 매출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는 이 발행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선수금 이렇게 분기했다가 상품권과 물건이 교환이 되면 그렇죠. 그때 선수금 매출 이렇게 대치가 되는 거니까 이때 매출이 인식되는 거니까 상품권 발행했을 때는 선수금 부채로 잡는 거잖아요. 그죠? 잘못됐죠? 장기 할부 판매든 단기 할부 판매든 간에 인도했을 때요. 인도했을 때 물건을 인도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고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진행률에 따라 하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답이네요. 그죠? 3번의 답은 4번이네요. 자, 4번입니다.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상법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금전, 현금 배당의 경우에는 최소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시고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금 계정과 자본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자, 자본금 계정은 변하죠, 여러분. 자, 우리 주식 배당하게 되면
분계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식 배당하게 되면 주식으로 배당하게 되면 자, 대변에 있던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차변으로 줄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식을 발행하는 거니까 자본금이 이렇게 대체가 되는 건데 이익잉여금도 자본이고 자본금도 자본이니까 자본 총계에는 변화가 없지만 자본금은 늘어나는 거예요. 자본금은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고 2번도. 자, 그럼 옳지 않은 거는 2번이네요, 여러분. 그렇죠? 옳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그죠? 4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4번도 읽어볼게요. 자, 자본은 주주의 납입 자본의 기업 활동을 통해서 획득하고 기업의 활동을 위해 유보된 금액을 가산하고 기업 활동으로 인한 손실 및 소유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한 주주 지분 감소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기업이 주식 발행해가지고 받은 납입 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장사해가지고 벌어들인 이익여금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건 더하는 거고, 만약에 기업 활동으로 인해서 손실 났다 그러면은 이익여금이 주니까 그거는 차감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손실 난 거는. 또 벌어들인 이익으로 현금으로 배당을 주면 이익여금이 줄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차감하는 거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문구. 현금 배당하는 경우에 배당액을 이익여금에서 차감한다. 그렇죠. 현금 배당하면 차변에 미처분 이익여금이 줄고 미지급 배당금 잡혀 있다가 나중에 현금으로 주는 거니까 결국에는 현금이 나가면서 이익여금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여금이 차감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4번의 답은 2번이었고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내역이다. 취득 및 처분에 대한 내역이다. 다음 중 아래의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3년도 7월 12일 날 지금 주식을 매입했대요. 10주를 2만 원에 매입을 했고요. 주식의 한 주당 공정가치가 주당 19,000원이래요. 그러면 평가 손실이 생겼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주식 전부를 2만 1,000원에 처분했대요. 자, 여러분 잘 봐봐요.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가 되면 기말 23년도 말의 장부 금액은 얼마겠어요, 여러분? 그쵸? 요 19,000원으로 평가됐으니까 19만 원이죠. 20만 원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잘못됐고요. 1번. 지금 틀린 거 찾는 거니까 1번이 답이네요. 자, 2번 한번 볼까요? 5번의 답은 1번이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처분 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처분가액에서 취득원가를 빼면 된다고 그랬죠. 지금 2만 1,000원에 처분을 했고요. 2만 원에 취득을 했으니까 우리 한 주당 1,000원에 지금 이익이 난 거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에. 근데 지금 10주니까는 만 원만큼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생기겠죠. 단기 매매 주권으로 분류됐을 때는 우리가 취득원가로 하는 게 아니라 장부 금액하고 처분 금액 비교하는 거니까 요 19,000원하고 21,000원 하게 되면 얼마 더 여러분 비싸게 판 거예요? 2만 원이죠, 2만 원. 그래서 2만 원만큼 2천 원만큼 우리가 이익 난 거니까 10주 하게 되면 2만 원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생길 거고. 자, 여러분 이 지금 문제 여러분 그 제가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 증권 비교해서 설명해 준 그 본문 이론 내용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다시 한번 빠르게 돌려보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은 우리가 취득가액하고 비교해서 하는 거고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은 장부금액하고 비교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었죠. 왜냐하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은 단기 매매증권은 직전연도 말에 이 평가 손실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최종요 장부금액하고 비교하면 되지만 매도 가능 증권은 이 평가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했다가 처분했을 때의 처분 손익에 대체하기 때문에 이 취득원가 기준으로 비교한다 그렇게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매도 가능 주권으로 분류할 경우에 단기 매매 주권으로 분류할 경우보다 단기 순이익이 감소한다. 24년도에. 자, 요거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자, 지금 24년도에 매도 가능 주권으로 하게 되면 이익이 만 원인데 단기 매매 주권으로 하게 되면 이익이 2만 원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단기 매매 주권으로 분류했을 경우보다 매도 가능 주권으로 분류하게 되면 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거니까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줄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근데 어차피 전체 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24년도를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자, 6번이에요. 기본원가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가공원가에 해당하는 것은, 자,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해보면, 자, 우리 원가의 요소 어떻게 구분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직접 재료비, 또요, 직접 노무비, 또요, 제조간접비, 그쵸? 자, 또는 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뭐 같은 표현이죠. 혼용해서 쓴다고 했죠, 제가. 자, 직접 재료비랑 직접 노무비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기본 원가 또는 기초 원가. 직접 노무비랑 제조 간접비를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가공 원가 또는 뭐 가공비 또는 뭐 전환 원가 이렇게 해서 부른다고 그랬었죠. 그럼 기본 원가이면서 가공 원가에 모두 포함되는 원가 요소는 그렇죠. 직접 노무비가 되는 거죠. 직접 노무 원가 또는 직접 노무비. 그래서 기본 원가이면서 가공 원가에 해당하는 건 직접 노무 원가니까. 그렇죠? 답은 2번이었죠. 자,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인데요. 여기 번호가 생략된 것 같아요. 여기 오탈자가 2번이라고 이렇게 써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2번이 답이었다라는 거. 자, 7번입니다. 6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7번. 주식회사 미르는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해서 동일한 제조 공정에서 ABC를 생산하고 있다. 세 제품에 공통적으로 투입된 결합원가가 40만 원인데, 그렇죠? 이때 순실현가치법으로 결합원가를 배부하는 경우에 B 제품의 제조 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순실현 가능 가치는 어, 지금 요 판매 가격에서 최종 판매 가격에서 추가 가공 원가를 빼서 나온 게 이게 순실현 가능 가치예요. 맞죠? 그러면 지금 A 제품의 순실현 가치는 200kg인데 킬로그램당 3,000원이니까 이게 지금 60만 원이잖아요. 추가 가공비는 없으니까. 이게 지금 순실현 가치예요. 순실현 가치를 NRV라고 하거든요. NRV, Net Realizable Value라고 해서 순실현 가치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여러분 250kg에다가 2,000원 하게 되면 50만 원인데 추가 가공비가 15만 5천 원 들어갔으니까 요 계산해 보면 37만 5천 원이 나와요. 이렇게요. 또 500kg인데 12,000원이니까 1,200원이니까 60만 원인데 7만 5천 원 추가 가공비 들어갔으니까 52만 5천 원이죠. 52만 5천 원이에요. 이렇게. 이해했죠? 그럼 여기 지금 요 총 개는 얼마예요? 순실현 가치의 총 개는 60만 원에다가 37만 5천 원에다가 52만 5천 원 더하면 150만 원이 순실현 가능 가치의 총 개예요. 자, 그러면 지금 물어본 거는 얘가 지금 결합원가가 40만 원인데, 그쵸? 순실현 가치법으로 해서 B에 배부될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때 150만 원 전체 순실현 가능 가치 중에 B의 순실현 가치가 얼마예요, 여러분? 37만 5천 원. 요 비율만큼 지금 배분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금액이 10만 원이 나와요. 10만 원. 자, 여러분 제가 그 원가액의 맨 뒤쪽에 결합원가 관련된 이론 강의 올려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한번 빠르게 여러분 보고 다시 한번 보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7번의 답은 1번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잠깐만요. 지금 문제에서 결합원가가 40일 때 B 제품이니까 B 제품이네요. B 제품. 그렇죠? 잠깐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끝까지 뭐 잘못 본 게 봐봐요. 지금 이게 맞게 설명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제품 B의 결합원가 배부액을 묻는 게 아니라 제품 B의 제조원가를 물은 거예요, 지금. 근데 저 이제 요 결합원가 배부액이다 이렇게 제가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럼 결합원가 배부액은 10만 원이잖아요. 그죠? 10만 원인데 지금 B 제품에 추가로 또 원가가 12만 5천 원이 더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요 10만 원에다가 여기 12만 5천 원 추가 원가 들어간 거, 추가 원가 들어간 것까지 고려를 하면 이게 이제 B 제품에 들어간 제조 원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22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B 제품의 결합원가 배부액을 물으면 10만 원이 맞고요. B 제품의 제조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22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4번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겠습니다.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 조정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예정 배부액과 실제 제조간접비의 차이를 배부 차이라고 했는데, 그 배부 차이를 우리가 조정해 주는 방법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매출원가 조정법, 또 비례배부법, 또 영업외손익법, 단계배부법은 우리가 보조 부분의 제조간접비를 제조 부분에 배부할 때 그때 단계배부법, 상호배부법, 그 다음에 직접배부법 기억나시죠? 이거는 보조 부분 원가 배부할 때 나오는 용어니까 배부 차이 조정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9번입니다.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조간접 원가는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으므로 배부 기준을 정하여 배부율을 계산해야 된다. 맞죠? 그죠? 배부율을 계산해야 되는 거 맞고요. 자, 조선업이나 건설업 등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다. 맞죠? 개별원가 계산.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한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렇죠.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거죠. 답은 벌써 3번이네요. 자, 4번 실제 기본 원가 계산에서는 제조간접 원가를 기말 전에 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원가 계산이 늦어지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정상 원가 계산이다. 우리 이거 했었죠. 그죠? 네, 이것도 맞는 표현이니까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9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0번으로 가볼게요. 자,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공손은 불합격품이다. 이렇게 배웠었죠, 여러분? 공손이라는 거는 불합격품.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게 불량품이 나온 거죠. 자, 정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계획된 공손을 정상공손이라고 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 공손을 정상공손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맞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거,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 그렇죠? 자, 정상공손은 예측 가능하며 단기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허용할 수 있는 범위니까, 정상공소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니까, 그리고 단기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맞죠? 이거를 뭐, 제조기업에서 이 공손에 대해서 이걸 단기적으로 통제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비정상 공소는 능률적인 생산 조건 하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쵸? 그리고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비정상 공소는 능률적인 생산 조건에서 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예측할 수 없죠. 그죠? 자,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비정상 공손은 통제 가능한 공손이다? 아니죠. 이건 통제 불가능한 공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정상 공손 원가는 원가에 포함해요. 영업의 비용 처리예요. 그렇죠. 이건 제품 원가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통제 가능하지 않고 우리가 영업 외 비용으로 손실 처리하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4번이었네요. 10번의 답은 4번. 자, 11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생산지국과세 원칙이에요. 여러분, 소비지국과세 원칙이에요. 소비지국과세 원칙이니까 11번에 딱 봐도 4번이죠. 우리 전단계 세액공제법, 그 다음에 간접세,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소비세니까 생산지국과세 원칙이 아니라 소비지국과세 원칙이라는 거. 자, 그래서 또 12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를 골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면서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00만 원 이상은 안분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고 안분계산 생략하는 경우는 5만 원 미만이거나, 그리고 공통매입세액이 없으면 안분계산 할 필요 없죠. 그죠? 가와 다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12번의 답은 3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3번.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신고 납부. 예정 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세액은 각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때 신고하면 안 되는 거죠. 신고를 이미 했는데 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맞는 건데? 그죠? 이거 무슨 맞는 거예요? 그럼 맞는 거니까 1번이고 2, 3, 4번 왜 틀렸는지 보면 되겠네요. 모든 사업자는 예정 신고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 신고를 모든 사업자들이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법인기업이다라고 하더라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 미만인 법인 사업자는 예정 고지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고 모든이 아니죠. 자, 그리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 예정 신고 기간은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어, 사업 개시일까지로 한다. 자, 여기 보니까 예정 신고 기간은 그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개시일부터 사업 개시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초에 자, 지금 이건 왜 틀렸어요, 여러분? 그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 개시일?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5월 1일 날 사업을 개시했다 그러면 그렇죠? 이때 개시했다 그러면은 요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죠, 종료일. 그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이게 뭐 말이 뭐 다 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5월 1일 날 개시했다 그러면 5월 1일부터 그 개시일에 속하는 기간이 1기니까 그 기간의 종료일인 6월 30일 이게 이제 1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이 뭐 앞뒤가 전혀 안 맞으니까 그래서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까지 그러니까 개시일부터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죠. 그죠? 말이 뭐 앞뒤가 안 맞아요, 전혀. 자, 모든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한다? 아니죠. 개인 사업자는 예정 고지가 원칙인데, 그죠? 사업이 너무 실적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졌거나, 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예정 신고를 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모든 사업자가 예정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개인 사업자가 예정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는 예정 고지가 원칙인데,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면 예정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었죠. 고지된 금액보다 실제로 내야 될 금액이 3분의 1로 뚝 떨어졌다든지 뭐 이런 사유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뭐 말이 전혀 안 맞죠. 그래서 지금 올바른 것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4번에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 방법이 나머지 하나와 다른 건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일용 근로소득은 요거는 뭐예요? 이건 무조건 분리과세다라고 배웠죠, 우리가. 무조건 분리과세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은 이거는 종합과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종합과세. 또 이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니까 사업소득도 종합과세 되는 겁니다. 또 일시적으로 받은 인적용역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받은 거 이거 기타 소득인데 기타 소득도 종합과세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1번, 3번, 4번은 종합과세 되는 거고 요 2번은 분리과세니까 지금 유형이 다른 건 2번이죠, 2번. 이해되시죠, 여러분? 나머지는 다 종합과세고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머지와 다른 거는 2번.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다 이런 얘기죠. 자, 마지막 15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에 산입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총수익 금액에 산입해야 되는 거. 자, 여러분 제가 잠깐 멈춰놓고 요 그림 그려봤는데 여러분 우리 소득세법 이론 중에 사업소득편 들어보면 요게 설명이 나오니까 참고하고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총수익 금액에 산입해야 되는 거. 우리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좀 다르게 개인 사업자들은 수익과 비용 이 장부가 다 기장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회사가 계상한 이 수익 비용과 소득세법상의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의 이 차이만을 조정하는 게 세무조정이었잖아요. 기억나요, 여러분? 그래서 회사가 수익을 기록했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가 수익을 뭐 100원 기록했는데, 우리 소득세법상 총수익 금액이 110원이다. 그럼 10원만큼 총수익 금액 산입. 회사가 수익을 100원 기록했는데 우리 세법상 요 총수익 금액이 70원이다. 그럼 30원만큼 총수익 금액 불산입해서 이렇게 빼는 거였고 수익에서 비용도 마찬가지. 회사가 비용 50원 기록했는데 우리 소득세법상 비용이 60원이면 필요경비 산입 이렇게 해서 플러스 비용 여기 필요경비 플러스 하면 되는 거고 회사가 비용 50원 기록했는데 우리 소득세법상 비용이 30원이면 20원만큼 필요경비 불산입 이렇게 해서 이 차이만 조정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잖아요, 여러분.
부가세 예수금이니까 이거는 부채예요, 부채. 수익이 아니라. 그러면 회사도 부채로 기록했고 소득세법도 부채로 기록 인식하는 거니까 세무조정이 없겠죠, 이거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여기 지금 사업과 관련된 자산 수중 이익을 기록을 했대요. 그럼 이거는 총수익 금액으로 봐요. 사업과 관련된 자산 수중 이익은.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이 자산 수중 이익을 수익으로 기록 안 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은 총수익 금액 산입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총수익 금액 산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15번의 답은 2번인데 결론은 났는데 3, 4번도 한번 볼게요. 자,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에 유무형 자산을 처분했을 때. 자, 여러분 이것도 제가 정말 강조했던 건데 앞에 본문 이론 수업할 때. 자, 유무형 자산 처분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 개인 사업자들은 이게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총수익 금액이나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래요. 주의할 거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서는 이 고정자산 매각과 관련된 걸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로 봅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기면 총수익 금액이 되는 거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생기면 필요경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면 장부기장을 차변되면 복식으로 기록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고정자산 매각액은 총수익 금액이나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매각액은 총수익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닐 때만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되면 그때는 총수익 금액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자,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총수익 금액으로 보지 않아요. 그죠? 예. 이거는 당연히 총수익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그럼 당연히 여러분 여기서 답은 2번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산 수중 이익을 회사가 만약에 하나도 기록 안 했다. 기록 안 했는데 100원만큼 자산 수중 이익이 났다. 그러면은 소득세법상의 수익은 100원이니까 이때는 총수익 금액 산이 100원 이렇게 해서 세무조정해서 이거를 여기 사업소득 금액에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지금 객관식 문제 15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또 여러분 강의 한번 듣고 또 반복해서 풀어보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또 실력이 느니까 꼭 복습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